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노비와 지금의 하류층하고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이 있었고 밑에 천민들이 있었죠. 그 노비와 오늘날은 부자와 빈자 이렇게 나누는데 하층민들이 많죠.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와 오늘날 하층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고 그리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아마 조선시대 노비가 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노비는 본래 노비입니다. 어머니가 하층민이기 때문에 종모법 그러죠. 어머니가 신분이 낮기 때문에 자기는 노비로 태어난 겁니다. 노비의 자녀는 노비. 그러니까 더 이상 될 게 없습니다. 노비여야 됩니다. 물론 전쟁 때라든가 특별한 공을 세워가지고 노비가 이게 면천한다고 하죠. 천민으로부터 벗어나는 수가 있었지만 대개는 송충이는 솔림 먹고 노비는 노비로 살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의 행복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 가서 논밭 갈아야 하고 오늘 또 소골 배우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순돌이와 칠띠기와 순자와 영자와 그 노비들끼리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더 큰 원대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층민, 내가 비록 하층민이지만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내일 모레 방송할 겁니다. 이 밤에도 아마 술안주는 대통령을 그 술안주로 올려서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하느냐, 왜 이렇게 하층민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뽑아줬더니 정말 이 손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그 동료도 역시 비슷한 부류인데 끼리끼리 앉아서 하층민들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공부만 더 했으면, 자기도 조금만 누가 밀어줬으면, 자기도 시켜만 줬으면, 국민들이 뽑아만 줬으면 내가 하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하면서 울분을 터뜨릴 겁니다. 그 술 먹으면서 우울해졌고 울분해졌고 저녁에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자기가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그 하층민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못 되니까 하층민으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 거기서 사는 사람은 더욱더 반사적으로 불만이 크고,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노와 비죠. 이 신분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또 몇 번 울분을 터뜨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는 죽기 십상이니까 왕을 어찌 감히 욕합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이씨, 왕족, 그 중에서도 전주 이씨, 그 중에서도 왕의 적어도 삼촌이라든가 팔촌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까운 근족이 아니면, 왕족이 아니면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오늘날은 대통령 누구나 꿈꿀 수 있잖아요.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그 사람 중에 대통령 꿈 안 꾸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정계에 있는 지자체장까지 따지면, 지자체장만 해도 군수까지만 따지면 그것도 몇백 명 되던가요? 더 도지사, 그리고 시의원이 도의원이니 이렇게 따진다면 아마 정치인들이 몇천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대통령 꿈꿀 거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겉으로든 속으로든 욕하고 있을 거래요. 기대하는 게 많을 거래요. 그런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데 옛날 대통령과 왕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넓혀봤자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지도 않으면서 왕을 욕한다?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거고, 그 속에 드는데도 왕을 욕한다? 그러면 역시 정적이 돼가지고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일본으로 이 왕족 중에서도, 왕의 아들 중에서도 일본으로 제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자 아닌 그 사람이잖아요.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런 판국에 이씨도 아니면서 왕족도 아니면서 전주씨 왕을 욕한다? 그럼 목이 10개라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역시 이 신분이 있던 시대에 사는 사람과 신분이 사라진 시대에 사는 사람이 누가 행복하냐를 견딘다면은 물론 지금 뭐 하층민들도 어찌 보면 왕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층이 층층이 위에서부터 있을 때 거기서 받는 압박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능한데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데 용이 못했을 때, 근데 그 용이 바로 누구일 때? 가족일 때 얼마나 그것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족 내에 왕과 신하가 같이 사는 거고 종도 같이 사는 거죠. 재벌과 신용불량자가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족 내에 이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이 살고 계급이 9급에서 1급까지 그 위까지 같이 사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성공이 뭡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을 테잖아요. 한 동네에서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크게 되고 누구는 실패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이 가정 내예요. 사실은 가정 내 갈등이 요즘 매우 심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가족이면 옛날에는 노비였잖아요. 같은 가족이면 양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정조영처럼 형제들을 다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고 들쑥날쑥한 수가 있죠. 사업을 통해서는 그렇게 키우는 수가 있지만 또 뭐 공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직업에서는 내가 대신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론 요새 땅 투기다 뭐다 해가지고는 사전 내 8천까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데 가정 내에서 계급 차이가 크고 빈부 차이가 클 때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계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계층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 신분은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양반 해가지고 사에 들어가죠. 사농공상 이게 신분이죠. 굳어진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물론 천민도 있고 그러죠. 근데 계급은 경찰, 뭐 순경이다, 총경이다, 경무관이다, 이등병이다, 장군이다 이런 게 계급이죠. 지위가 어떤 직업에서 제도화된 거죠. 그래서 행정 1급이다. 뭐 상중하로 나온다면 9급이잖아요. 그러면 1급 실장, 행정직에는 그렇죠. 6급이면 뭐 주무관이다. 그리고 9급 막 들어가면 업무보조다. 9급 공무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법연수원이 5급이고 검판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면 4급입니다. 근데 그 4급이 경찰에서는 총경에 해당돼 작은 무궁화 4개 경찰서장급이죠. 그러니까 20대 판검사 되면서 경찰 총경급에 해당되는, 그런데 경찰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총경급에 해당되려면 아마 아무리 빨라야 40대 후반이랄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7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5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임용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빨리 계급이 승진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그래서 계급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가능은 한데 그것을 못했을 때 그 불행감이, 불만족이, 불안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보다 어찌 보면 하층민한테는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계급을 이제 나눌 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텐데 뭐 재산으로 나누고 또는 지위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학벌이다, 학연, 혈연이다 이런 것도 지위를 또는 우리 그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21년 것을 물론 20년을 평가합니다. 21년 것의 중위소득을 3인 가구 하니까 3인 가구라 해야지 세전입니다. 3인 가구 세전에 월 약 반올림하면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되게 빈곤층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그런데 자산은 이게 부동산과 뭐 동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세무서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비교적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음지 얘기를 한다면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요즘은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카드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는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00만 원이니까 아까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했으니까 월 세전으로 해서 200만 원 이하라면 이제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 것도 없이 하층에 속하겠죠. 자산으로 따진다면 제가 보면 중위자산은 평균 자산이 약 4억 안팎이니까 한 3억 5천에서 4억 안팎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개 18년, 19년 그 기준에. 그렇다면 중위자산은 제가 볼 때는 한 3억 안팎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에 숫자는 적지만 이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자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불려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자산은 가구당 4억이라 하더라도 중간층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3억 안팎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중위자산의 절반 이하를 하층민으로 본다면 1억 5천 이하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개 중위자산의 이제 50%에서 150%까지를 중위층으로 중산층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물론 한 150만 원 그래야 되려나요? 이렇게 재산은 설정하기가 비교적 하층이다, 중층이다, 상층이다 좀 쉽죠. 지위 같으면 아까 9급 공무원 같으면 쉽죠. 지위도 9급이라면 1급에서 9급까지니까 1, 2, 3 상,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은 이제 하로 해서 참 이게 계급이 인간을 말해주는 건 아닌데 이 직급이라는 걸 또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무원은 뭐 쉬울 것이고 이제 회사 같은 데는 대개 옛날에는 뭐 한 6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한 4등급 안팎으로 굉장히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직급을 많이 줄이고 직무 중심으로 업무 중심으로 이 개편을 하는 측면이 많아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게 18등급이었죠. 9등급이었는데 종 나눠가지고 18등급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등급이 세고 그리고 신라시대 같은 때는 아예 신분을 이 골품제다라고 해가지고 나눴죠. 뼈. 뼈에도 품질이 있다 해가지고 성골, 거룩한 뼈, 그 다음에 진짜 뼈, 진골, 그 다음에 6두품에서 1두품까지 대개 이제 4두품 이상은 벼슬을 할 수 있는데 김춘추 이하로는 왕이 진골에서 나오게 됐지만 대개는 성골에서 왕을 나오게 했죠. 그래서 지금 신라에 있는 여왕 셋도 성골이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성골 남자가 희귀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뼈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진성군 여왕, 진덕 여왕 뭐 이렇게 나오던가요? 선덕 여왕. 뼈에도 품질이 있다고 봤어요. 뼈, 혈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뼈대 있는 집안이네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담으로. 성골, 진골, 육두품들이 아주
불만이 많았죠. 왜냐면 능력이 있어도 이 진골, 성골이 아니니까 그 위상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골품제의 특징이 위에 사람은 주르륵 내려갈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은 이 한계를 설정해서 그 이상 올라갈 수 없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원 같으면은 당나라에서 과거를 실시하는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능력껏 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골품제에 의해서 신분이 딱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급도 직위도 딱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최초뿐 아니라 육두분들의 고민이 특히 컸죠. 왜냐하면 이 진골과 성골은 뭐 거의 넘사벽이었으니까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다 보니까 육두품으로서는 우리가 뭐 재벌 가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가문 내에 여러 계급이 같이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갈등의 요인입니다. 그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 가문에서도 그 임 남자하고 보통 사람과 그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드라마에 나옴직한 이야기,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혼까지 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게 결국은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서게 된 원인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신분 차이에서 오는 이 그 사회 경제적 차이 그리고 사회 경제적 차이가 몸에 이렇게 습득된 체득된 그게 문화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집안 우주 가면 뭐 그 시집에 아이들이고 그 회장 딸이 안 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라면 자기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위상이 자기만 혼자 간다면 부모 찾아볼 때 그 부모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셈인데 외가에서 오지도 않고 손자 손녀를 보려고 해도 이게 보기도 힘들 정도가 된다면은 이게 뭐 그 갈등 요인이 크죠. 그러니까 본인도 참 그 재벌가 가문에 젖어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 또 사이에서 오죽했겠어요. 참 이 신분을 초월한다는 게 골품제가 있던 이 신라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힘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그 다음에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 8등급으로 나누는 골품제보다는 달랐지만 물론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그 조금 더 유교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를 국교로 해서 더 조금 평등해진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후장상에 시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만적의 난도 고려시대 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모반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는 이제 초반 중반까지는 잘 안 일어나지만 이제 물론 뒤에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유교적으로 이렇게 신분제가 아주 상하질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습니다. 신라시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신라시대 때도 물론 그 왕족이라든가 진고를 끼고 그런 그 반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천민마저도 이렇게 모반을 꿈꿨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런 일은 그 뭐랄까요 불교적 어떤 사상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지 조선시대 같은 데서는 그거 매우 힘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홍경래 난이네 인격정의 난이네 그리고 그 사람들 신분이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고려시대처럼 그런 그 모반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천민마저도 들고 일어나는 일 또는 그 무신 집권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일 그런 것이 조선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직업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제 학연이나 연연이나 이거는 뭐 이게 그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는 뭐 서울 소재대학 또는 서울의 명문대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 지방대에서도 지방국립대 거점대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지방사립대 그 다음 전문대 이것도 참 많이 나눠지죠. 요즘은 좀 옅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스카이가 꽉 잡고 있는 측면이 있죠.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까지 이제 집어 넣었는데 이 5개 더 물론
독일들이 뭐 서영고, 그다음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저도 학원 할 때 학생들이 그 드네이든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0대까지 어떻게 된다,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혈연 역시 집안. 저도 그래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30대인데 뭐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누구 소개되려고 하면은 그 부모 뭐 하느냐, 또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뭐 하느냐, 안사람 뭐 하느냐, 그리고 또 동생 뭐 하느냐, 족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벌어놓은 건 얼마나 되느냐, 재산도 얼마나 되느냐, 무슨 대학을 나오느냐, 뭘 하느냐. 야, 이거 참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 뭐 투명하게 다 알려줘야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혈연. 적어도 이제 뭐 집에 많아야 4명 5명 아닙니까? 자녀 셋이면 5명, 뭐 둘이면 4명인데 그 족보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혈연. 그 나머지 이제 또 제 형제라든가 조카까지라도 드러내라고 하면 또 드러내야죠. 뭐 별 수 없죠.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재산과 지위와 학연, 혈연을 놓고 우리의 계층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가 평가 안 더라도 자기가 남과 비교를 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 혈연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혈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흙이다. 그 다음에 뭐 동이다, 은이다, 금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자기 이제 그 계층을 혈연으로, 특히 부모의 위상, 타고나면서 뭘 타고났냐에 따라 이야기하는 건데 참 슬픈 사연인데 현실이죠. 맞아요. 어떤 부모를 두고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를 태어나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중채무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2020년 현재 다중채무자가 약 2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중채무자라는 무슨 말이냐? 많이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죠. 많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디에? 금융기관에. 금융기관 3군데 이상을 중첩해서 돈을 채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20년 말 현재 423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데 무려 518조, 약 한 사람당 1억 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 3군데 이상 채무를 지면서 1억 2천이라면 이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근데 지금 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를 넘었다고, 우리나라는 2%를 넘었던가요? 그래서 기준금리 뭐 중앙은행에서 설정하는 거 그것과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그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되게 이제 변동성이 많잖아요. 올리게 되죠. 근데 이게 조금만 올려도 특히 고리가 약한데 이 다중채무자들이 매우 힘들 거 아니겠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이겠죠. 경제적으로 보자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채무를 또 많이 지고 있느냐? 40대. 무려 34%를, 이 3분의 1 이상을 다중채무에 40대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40대들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를, 그리고 여당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되겠지만 직시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40대들이 현실을 보는 그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경력의 최전성기인데, 그리고 부자가 되는 이 분기점인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50대도 29%나 되니까 만만치 않고, 그 다음 3등이 이제 30대 이하입니다. 20대하고 30대도 이렇게 많이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당신의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를 바라고, 지금 신분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시 계급이랄까, 계층은 지니고 삽니다. 그리고 저도 제 위치를
잘 자각하고 살고, 이런 이제 계층이 그 어떤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라든가, 그리고 왜 이런 직급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자각하고 반성하고 아주 인생 역전을 열망해야 할 수 있는 건, 열망하고 또 열망해야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의 계층이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그리고 시대를 격해서 조선시대 그 하류와 오늘날의 하류가, 하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생을 행복을 향한 경주라고 본다면 누가 더 불행한지, 이런저런 문제를 따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멋지게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정윤이었습니다.